한 남자가 뉴욕 헌팅턴에 있는 카운티 공원의 숲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남은 음식캔과 더러운 담요가 있던 신비한 작은 구역에 왔어요.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우리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접힌 채 근처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나무에는 A4 종이가 걸려 있었어요. 총 10장 정도였죠. 누군가가 그걸 덕트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붙였어요. 그 모든 종이에는 실종자들의 사진과 실종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사라진 도시와 지역 경찰 전화번호가 있었죠. 남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전에 폰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죠. 그 후 레딧 유저들이 자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포스터에 얼굴이 찍힌 사람들 모두 진짜로 실종된 거였어요. 이곳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다행히도 경찰관들은 빠르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는 할로윈 파티를 열었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실종자들의 포스터를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는 모든 사진을 치웠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어요. 거리에 서서 프리허그 팻말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세요? 귀여워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네요. 그리고 이제 안개 속에서 혼자 어두운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덤불 어딘가에서 작은 회색집이 보여요. 나뭇잎 속에 숨어있고 벙커 입구 같아요. 창문은 없고 어둠으로 통하는 어두운 출입구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벽에 프리허그 오두막이라고 쓴 걸 봐요. 네, 이번엔 별로 안 귀엽네요. 이 오두막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스콘신주의 숲 어딘가에 있어요. 사실 안에는 끔찍한 건 없어요. 쓰레기, 마른 나뭇잎, 거미줄, 그리고 이끼. 10대들이나 노숙자들은 이 오두막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만약 누가 이 문구를 벽에 썼다면 아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섭고 창백한 노파가 몇 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느다란 팔로 여러분을 꼭 껴안아주기를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에요. 이 마을 옆에 숲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서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해요. 커다란 불길한 광대네요. 여러분은 겁에 질려 얼어붙어요. 그는 나무들 사이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무릎이 떨리고 땀이 흘러요. 광대가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여러분에게 손짓해요. 여러분이 가지 않자 광대는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 보여주네요. 마침내 여러분은 몸을 통제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숲에서 도망쳐요. 제일 무서운 건 그린빌 숲에 그런 광대가 여럿 있다는 거예요. 많은 현지인들은 그들이 녹색 레이저 포인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나무 사이를 걷는 걸 봤어요. 다행히도 주민들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대신 경찰서로 갔어요. 광대들은 숲속에 버려진 집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이 그 건물을 수색했지만 수상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현지인들은 숲을 피해요. 숲에서는 끔찍한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 소리는 밤에만 어딘가에서 들려요. 이것의 본성을 모르면 여러분을 완전히 미치게 할 수 있어요. 코요테는 북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전역의 숲에서 살아요. 겨울과 봄에 이 동물들은 울부짖고 소리를 질러요. 한 마리의 코요테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몇 마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착각은 숲에 다양하고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새, 동물, 떨어지는 빗소리. 이 모든 게 코요테의 울부짖음과 섞이고 여러분에게는 이 동물들이 사방에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또 코요테는 목소리의 톤을 바꾸고 사람처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은 있고 숲에서 아름다운 걸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녹색 공터에 있어요. 덤불에 다가가니 구멍이 보여요. 큰 구멍이 아니라 완벽하게 둥근 통로예요. 마법의 땅으로 가는 문 같아 보이죠. 바로 안티 라이티넨이라는 유명한 핀란드 예술가의 창작품이에요. 그는 완벽한 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변 나무의 잎과 가지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걸 부서진 풍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구멍 외에도 이 예술가는 다른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늘 거의 자연을 다루죠. 그는 잎이 없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에 태양과 비슷한 작은 원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러 전 세계를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서 작가의 거의 모든 작품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푸른 숲으로 이동해 볼게요. 나무와 덤불 사이를 걷다 보면 사람 형상을 마주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도 없이 서 있으며 주변의 모든 걸 반영하고 있어요. 거의 말 그대로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조각가 롭 멀홀랜드는 플렉시 글라스로 이 조각상들을 만들었어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특별한 종류의 유리죠. 6개의 조각품이 커다란 설치물을 구성해요. 각각의 형상은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나무, 덤불, 그리고 풀을 반영해 숲과 어우러져요. 여름에 모든 게 피어날 때 이 형상들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는 잿빛과 생기 없는 모습만 반영하고 있어서 꽤 섬뜩해 보이죠. 조각가는 인류가 자연과 더 연결되어 있던 오래전 숲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 생존은 숲과 수확의 상태에 심하게 좌우됐었죠. 그리고 이 조각상들은 숲과의 일치를 보여줘요. 일본 남쪽에 멋진 숲이 있어요. 거기엔 이상한 건 없어요. 그 자체가 이상해요. 높은 곳에서 이 숲을 본다면 나무들이 동심원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몇몇 그루가 그래요. 이곳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나무들이 서로 가까이 서 있어요. 바깥줄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지 않아요. 이 지역 전체가 전 세계의 들판에 있는 미스테리 서클의 무늬를 닮았어요. 하지만 이건 자연적인 이상이 아니라 인간 개입의 결과예요. 1973년 사람들은 나무가 10개의 동심원이 되게 심었어요. 이 실험의 주요 아이디어는 삼나무가 그런 원형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연구원들은 이곳을 실험의 숲이라고 불렀어요. 놀랍게도 나무들이 대칭적으로 흩어지면서 볼록한 모양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들 사이 간격의 정도가 나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증명된 거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에 나무를 베어내기로 계획했지만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이 산책로를 따라 걷고 드론을 이용해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다음 이상한 발견은 미국에 있어요. 이곳은 큰 숲으로 둘러싸인 바숀 고속도로예요. 덤불 속에 나무의 몸통 안에 있는 녹슨 빨간 자전거가 있는 특이한 나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마치 나무 몸통 안에서 자라나 그것의 일부가 된 것 같죠. 핸들과 바퀴 중 하나만이 나무 껍질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자전거는 50년대에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젊은이가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핸들과 거친 바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덤불 근처에 두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덤불은 어린 나무였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 몸통은 자전거의 철제 몸통 주위로 확장하면서 성장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알아차렸을 때 나무에서 자전거를 제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으니 옳은 일이었죠. 테마파크를 떠올릴 때 보통 웃음과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지만 일단 폐장으로 버려진 후에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것들 중 몇 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식스 플래그스를 방문하기 위해 뉴올리언스로 여행 가기로 결심해요. 거기 도착했을 때 테마파크가 버려진 걸 알게 되죠. 폭풍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는 팻말이 아직도 있어요. 모험심이 발동해서 끼익거리는 정문을 넘어가요. 여기 추운데 저만 그런가요? 수영장 옆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만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니 이런 악어예요. 도망치고 그건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탐험해요. 그 공원은 도시의 프랑스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지금 건물은 더럽고 창문은 모두 산산조각 나 있으며 사방에 특이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빈티지 롤러블레이드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공원은 허리케인 동안 문을 닫았고 2m의 물 아래에 있었어요. 금속 놀이기구들이 다 녹슨 게 이젠 놀랄 일도 아니죠. 이 회전목마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요.
뭐 적어도 멋있는 사진 몇 장 찍었잖아요? 다음 건 더 신나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밤에 데디파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고 상상해보세요. 벨기에의 시골 어딘가에서 수년 전에 버려진 소름 끼치는 테마공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핸드폰의 손전등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리 입구가 보이고 건너기 시작해요. 다리가 흔들거리고 삐걱거려요. 참고로 여러분은 유럽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 중 하나를 건너고 있어요. 해냈어요. 주변의 숲은 무시무시하고 길을 따라 몇몇 버려진 명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숲이 빙글빙글 도는 그네 세트를 집어 삼켰어요. 이 거대한 슬라이드는 지금 쓰려고 한다면 부서질 거예요. 공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안전상 이유로 문 닫은 게 당연하네요. 지금은 나와서 낮에 돌아오는 게 최선이겠어요. 다음 방문지는 터키의 앙카파크로도 알려진 원더랜드 유라시아예요. 이 테마공원은 2019년 3월에 개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일단 거대한 단지 안에 들어서고 빈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 우연히 들어가는데 결국은 실내 롤러코스터네요. 모든 게 그대로 남아서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은 심지어 다음 출발을 위해 완벽하게 정렬된 롤러코스터 카트 중 하나에도 앉아봐요. 만약 정말 모험심이 느껴진다면 실내 코스터의 레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기 플린트스톤이 있네요? 공원의 어린이 구역에는 어린 시절 데자부가 일어나요. 지평선에서 여러분은 주라기 월드 같아 보이는 걸 보고 그걸 확인하기로 해요. 바닥에는 버려진 거대한 티라노 동상과 가짜 공룡 해골이 놓여 있어요. 다른 버려진 공원들과는 달리 이곳의 모든 건 새 거여서 더 이상해요. 나라 드림랜드는 일본의 디즈니 월드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발되었어요. 지금은 촉촉한 담쟁이 덩굴과 이상한 새들이 살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도계교를 지나 파스텔색의 성을 향해야 해요. 안개로 덮인 롤러코스터를 지날 때 여러분의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뛸지도 몰라요. 저건 원래 마테오른이 될 예정이었나요? 네, 이곳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원 바닥에 던져진 표들과 이상하게 만들어진 솜이 채워진 동물들이 보여요. 텅 빈 식당으로 걸어가는 건 어때요? 테이블과 의자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게 이상해요. 한때 선물가게였던 곳을 거닐다 보면 빈 선반과 오래된 현금 인출기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이랜드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름만 들으면 다 떠오르죠, 그쵸? 하지만 오늘날 조이랜드를 방문하기로 했다면 틀림없이 아주 오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캔자스, 위치타 아래에는 섬뜩한 광경들로 가득 차 있는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텅 빈 테마파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옅은 파란색 미끄럼틀 확인.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빈 창고요? 확인. 진짜로 형편없이 보이는 괴상한 오두막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공원엔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조이랜드는 1940년대 말에 지어졌어요. 방치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빈티지한 아우라를 담고 있죠. 앞에 줄무늬 티켓 박스가 있는 녹슨 노란색 관람차 좀 보세요. 감히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법의 항구 놀이공원은 결국 그렇게 마법적이지 않아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비치 바로 외곽에 자연에 남겨진 오래된 테마파크가 있어요. 여기 범퍼카들은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아요. 만약 외부 미로에 들어가면 아마 그 미로를 나올 길을 절대 못 찾을 거예요. 녹슨 놀이기구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뭘 보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방문 계획 중이라면 행운을 빌어요. 만약 덥고 화창한 오후에 더위를 식힐 곳을 찾고 있다면 디즈니의 리버컨트리는 어때요? 농담이에요. 분명 그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공원은 1970년대에 지어졌고 2001년에 문을 닫았어요. 가짜 강을 타지 말고 걸어서 급류 타기를 방문해보세요. 100m짜리 걸을 수 있는 아주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만에서 그네 세트 역할을 했던 매달려 있는 타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을 믿을 수 있다면 짚라인 타기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 좀 더 섬뜩함을 더하자면 공원은 따뜻한 물에서 번성하는 위험한 박테리아 때문에 폐쇄되었어요. 진짜로 수영 안 할 거예요?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파스타와 피자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피사의 사탑도 조금요. 이탈리아 남부에는 텅 빈 미라지카 놀이공원이 있어요. 입구에는 여전히 환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오지 않고 있어요. 이곳은 온통 풀로 덮여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건축물은 아직 있어요. 노천 롤러코스터에 잊혀진 레일 아래 여러분은 놀이기구에 탄 사람들의 흥분된 비명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어요. 공원의 이 부분은 보통 금지구역이지만 지금은 그걸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확실히 아드레날린은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 테마공원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만 비어있는데 여전히 진정 불안한 분위기를 풍겨요. 도시에서 기차를 타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가야 공원에 이르러요. 코니 아일랜드는 특정 시즌에만 열리는 공원이에요. 봄 중간에서 가을 중간까지만 열죠. 만약 이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겨울에 방문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머리 위에 걸려있는 조명 장식 불빛이 걸린 빈 노점들을 걸어보세요. 놀이기구들이 모두 멈춰서 있으니까 시간이 얼어버린 것 같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진짜로 얼기도 해요. 많이 쌓인 눈 아래 코니 아일랜드는 좀 덜 불안해 보여요. 또 한편으로는 눈이 풍경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섬은 한때 동방의 발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정원과 인상적인 석조 아치가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모든 건축물이 나무 뿌리와 덩굴로 거의 완전히 뒤덮여서 예전 같지 않아요. 로스 섬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영토로 인도의 도시 포트 블레어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지역 관리들을 위한 호화로운 휴양지가 됐어요. 이 섬은 특권층 주민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호화로운 방갈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패널, 정원, 테니스 코트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1937년에 이 단지가 폐쇄된 직후 강력한 지진이 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이 섬은 현재 인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버려진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독일 건축물의 흔적이 여전히 나미비아 사막에 남아있어요. 나미비아의 콜만스코프는 전성기였던 1900년대 초 독일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정착했던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마을에는 한때 무도회장부터 병원, 심지어 볼링장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1910년대 말 근처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또 다른 장소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찾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콜만스코프는 점차 모래 언덕에 뒤덮였고 뜨거운 온도와 낮은 습기가 건물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령 마을은 방문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근처 마을은 위데리치에서 투어를 예약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한 도시 크라코에 또 다른 버려진 성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40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설립자들은 원치 않는 손님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1300년대에 지어진 이 성은 곧 산사태와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주자가 없지만 이 중세 도시는 여름에 이곳에서 열린 다양한 지역 축제 동안 종종 활기를 되찾습니다. 현지인들은 투어를 제공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조각상으로 지금은 물 위에 놓였습니다. 몬테나 산맥에 숨어있는 가넷 코스트 타운은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낸시 엠크스 광산에서 많은 금이 발견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성기 동안 가넷에는 거의 1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비교적 외딴 곳이었지만 술집, 호텔, 상점, 학교 그리고 일반적인 작은 마을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대부분의 금이 이미 채굴된 후 광산은 그대로 남겨졌고 단지 수백 명의 주민들만 가넷에 머물렀어요. 치명타는 1912년 마을의 건물 대부분을 손상시킨 화재였어요.
1940년대 가넷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곳은 곧 가구와 공예품을 찾는 보물 사냥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1970년대 보존운동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역사지구로 선정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넷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령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떠난 곳은 자연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버려진 곳은 하시마 섬입니다. 이 섬은 유령 같은 풍경 때문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도 등장했어요. 1881년에 문을 열었을 때 일본에서 해저 탄광으로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1959년 절정기에 이곳에는 광산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970년 광산이 고갈되자 사람들은 섬을 떠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이곳에는 버려진 집, 수영장, 상점, 공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들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1881년에 광산 회사로 시작한 또 다른 마을은 캘리포니아의 칼리코입니다. 이곳에 은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자 곧 500개 이상의 은 광산과 3,000명의 주민들의 고향이 됐어요. 호텔, 잡화점, 식당, 학교가 있었어요. 심지어 칼리코 프린트라고 불리는 지역 신문도 발행됐어요. 하지만 1986년이 되자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옛 지역 주민 한 명이 마을을 구입하기로 하고 복원을 시작해서 역사적 랜드마크로 등록됐어요.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옛 서부 박물관도 있습니다. 재건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1.6km 길이의 칼리코 오데사 철도예요. 가파른 협곡과 언덕을 통과하고 심지어 칼리코 북쪽의 오래된 광산과 건물들을 지나갑니다. 마을의 약 3분의 1은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복제품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 팬이라면 1903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유명한 미국 기업가 헨리 포드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1927년 그는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 포드랜디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타이어와 호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고무 공번이 필요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타파조스 강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고무 농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의 비전은 수영장, 골프코스, 거주용 방갈로, 심지어 매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퀘어 댄스 교실이 있는 마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역 고무나무들이 잎 곰팡이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헨리 포드가 이 잠재적인 수입원에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945년에 브라질에 되팔았고 그곳은 곧 완전히 버려졌어요.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지만 주변의 자연이 점령했어요. 오늘날에도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 햄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배열을 보면 이 인도의 도시가 사원과 시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14세기와 15세기에 마오리아 제국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요. 16세기에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된 요새화 시장이 남아있어요.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태양을 향해 열리는 연꽃처럼 조각된 석조 건축물인 로터스 마을과 같은 건물들을 보호한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마을이 1920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소금호수 에페쿠엔의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력 있는 근처 소금물 호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 구한됐어요. 곧 철도역이 설치되었고 결국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은 당시 비정상적인 양의 비로 인해 에페쿠엔 호수가 불어났기 때문이에요. 1985년에 물이 지역 댐을 점령했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1993년에는 심지어 1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2009년에 겨우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소금으로 둘러싸인 건물들만 남겨뒀어요. 아무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2012년 마을로 돌아와서 당시 빌라 에페쿠엔의 유일한 거주자가 된 파블로 노박을 제외하고는요.